네, 보신 것처럼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동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한반도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 연구위원과 함께 이 부분들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제시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3단계 비핵화 해법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용어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여기 2018년, 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 4.27 판문점 선언, 네. 싱가포르 선언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예. 그러면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 정도가 좀 덜하거든요. 어차피 뭐 엔딩 포인트는 북한 비핵화지만 그다음에 3단계 해법은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가 해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예. 망치 한 번 두드려서 완전히 비핵화 안 되거든요. 최소 수년에서 1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멈추는 거죠. 이게 동결입니다. 동결. 예. 그다음에 멈춘 다음에는 비핵화를 할 때 한 번에 못 하니까 단계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해나가거든요. 이게 축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엔딩 포인트는 완전한 비핵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누가 봐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절차가 이 동결 부분이 입구가 되고 완전한 비핵화가 출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구, 그다음에 진행, 출구 이 시퀀스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디서 이견이 있냐면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입구 단계, 그러니까 동결과 부분 축소. 그러니까 2018년 4월 20일 날 4.27 판문점보다 일주일 전에 북한이 자체 전원을 열어서 자발적 모라토리엄, 더 이상 ICBM 발사 안에 핵실험 안에 풍계리 폭파, 이게 자발적 동결이에요. 네. 그리고 하노이에서는 핵 프로그램의 일부인 영변을 내놨거든요. 이게 이제 핵동결 핵군 쪽의 첫 단계를 제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 단계에서 사실은 결렬이 된 거죠. 미국은 전체 핵 프로그램과 신고를 원했던 거고 네네. 여기서 결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단계로 돌아가서 일단 입구부터 열겠다라는 의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구를 여는 건 누가 봐도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북한도 크게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입구를 열고 다음을 진행하는 게 숙제인 거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여건을 조성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대남 관련 입장을 내보이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 3단계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도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북한으로서는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전한 비핵화 모든 걸 다 내야라 이건 아니니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뭐 완전한 비핵화를 한 번에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태도, 북한 핵 프로그램의 방대성, 그다음에 국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핵 동결 입구론은 북한도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김정은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결을 출발점으로 하는 핵동결 입구로는 사실 우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 북미 간에는 합의가 가능한 대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겉으로 당장 환영하거나 이런 건 안 내겠죠. 우리를 그렇겠죠. 완전히 뭐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그러나 일단 북한으로서도 나쁜 제안은 아니다. 예. 그다음에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제 비핵화 3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계속해서 북한은 우리의 어떤 유화 제스처에 있어서 북한은 호응을 하지 않는 입장을 계속 내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단 북한의 태도를 보면 네. 김여정의 마지막 담화는 외무성 국장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대남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과거에는 통전부나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대남 기구였거든요. 그건 없애버렸으니까 조직은 있는데 이름은 없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전부 같은 경우는 외무성도 훨씬 더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기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외무성 국장들과 협의를 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 우리 이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설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역사를 바꿀 위인이 못 된다 그랬거든요. 역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그러면 이제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나 이건 우리가 받기가 어렵죠.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고 민족공의 통일 방안도 민족 정서에도.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하든 우리와 직접 대화를 하거나 우리의 조치에 호응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남북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북미 관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터지면 결과적으로 북미가 합의를 해도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보상이나 이런 건 한국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견인하는데 우리가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대화의 합의 내용에 우리가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하고 어차피 북한은 보상을 바라니까요. 그 관계에서는 우리하고 관계 안 할 수가 없죠. 다만 국가 대 국가 관계라는 이제 그 형식을 취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뭘 하든 과거의 남북 관계 형식의 대응은 어렵다고 봐야죠, 북한이.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부분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어찌 보면 이제 경제적 당근책을 제시해서 이제 협상의 길로 나와라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연 북한과 러시아가 호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북한보다는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은 일단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휴전 모드로 갈 거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휴전으로 가는 이제 입구는 열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게 있으니까 상당히 진통이 예상이 돼요. 그러나 휴전이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러 군사적 밀착을 버리진 않죠. 왜냐하면 휴전에도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고 긴장을 유지하려면 아마 인민군 추가 파병도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후 재건,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길 재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우크라이나 본토보다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의 재건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근데 유럽하고는 완전히 척을 졌기 때문에 유럽하고의 경제협력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부분적으로 빼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겠지만 역시 불법적으로 영토를 점령하니까 완전히 제재 해제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건과 그다음에 러시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사실상 협상할 대상이 우리밖에 없어요. 일본 영토 문제가 껴있고 우리는 러시아가 원하는 건축, 토목 건축, 그다음에 반도체, 정밀 기계, 전자, 그다음에 북극 항로에 대한 선박 조선산업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베리아 극동 지하자원, 그다음에 북극 항로거든요. 북극 항로는 사실은 기후변화의 참 슬픈 결과지만 노다지 항로거든요. 이쪽 태평양 쪽보다 40% 이상의 거리가 줄어들거든요. 미래거든요. 그럼 그 북극 항로를 이 대통령께서 던졌다는 얘기는 그건 러시아 보고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러시아는 그걸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북한은 거부할 명분이 없죠. 그럼 북한은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러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북한에게도 경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권은 우회적으로 다자, 그러니까 북한이 기술 안 받으니까 다자 협력을 통한 러시아를 낀 그러니까 남북러 그다음에 미일도 들어가는 이런 다자틀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북한도 견인하고 그다음에 북극 항로는 일본하고 미국도 관심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북 문제와 관련된 인터뷰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 대한 인터뷰도 있었는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 간의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계승할 또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방향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5년 합의가 문제가 많죠. 피해자 중심주의도 당사자주의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걸 지금 와서 뒤집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걸 가져가되 미진한 부분들. 사실은 2015년의 문제, 여러 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진정성 있는 사과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한일 간에는 지금 당장 뜨거운 현안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타이밍이 우리가 이미 일본과 대등한 규모로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보수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 부담이 있어요. 진보 정권이 대북 지원하면 부담이 있듯이 만일에 보수 정권이 대북 지원하면 큰 부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로 이렇게 갈지자로 왔던 한일 관계에 제가 보기엔 미래지향적인 방점을 찍을 때가 됐다. 이 대통령 말씀대로 과거를 직시하되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에 연루되는 건 벗어나야겠다. 그러면 지금 김대중 오부치의 2탄, 그러니까 다음 업그레이드된 한일 선언, 마침 둘 다 이예요. 이 선언, 이시바, 그러니까 이재명 이시바 선언. 그러니까 이 선언이 필요하다. 이시바도 지금 사실은 총리직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치안파고 우리에게 크게 불리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시바도 뭔가 한일 관계에 어떤 방점을 찍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일본에서 나와요. 그렇게 보면 진보 정권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력이 컸으니까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과거를 잊거나 그거를 뭐 파묻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직시하되 미래로 가는 좀 더 뭐라 그럴까 진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이 시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게 되는데 일본을 뛰어넘고 지금 미국으로 바로 방문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서로 싸울 게 없어요. 네. 관세 문제 타결됐고,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 문제도 나토가 1% 낼 때 우리는 2.5, 3% 냈어요. 우리는 누적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유럽 빅4,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주력 탱크가 1000대 내외거든요. 우리는 2300대 정도 내외를 운용하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예. 이게 한국, 그러니까 글로벌 파워 우리가 5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비 문제도 3.8% 얘기했지만 간접비까지 포함한다면 유럽도 3.5 플러스 1.5, 5%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내고 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지금 1조 5천억 다 못 써요. 항목도 없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관세, 그다음에 지금 재계 총수를 다 지금 대동하거든요. 미국이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조선부터 반도체, 자동차 모든까지. 네네. 그럼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뭐 밥 먹고 박수 치고 앞으로 잘해보자. 그다음에 한미동맹 현대화도 이미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은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합의된 거예요.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이라크 파병하기 때문에 이 지역 동맹으로서의 성격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이것도 새로운 거 아닙니다. 말만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 불러놓고 황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갑자기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 뭐 지금 뭐 철저한 준비. 사실은 뭐 미리 가서 일본은 뭐 조현 장관 안 가도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왔을 때 정상들이 지금 뭐 EU 정상들도 가서 기분 좋게 안 왔거든요. 그 정상회담에서 기분 좋게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돌발 상황이나 이런 걸 사전에 좀 조율하는 차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중심적인 PR을 구별하지 않는 동맹을 배려하지 않는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 부분이 좀 다소 우려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껴안고 밥 먹고 잘해보자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다음에 보여주기식, 이게 조금 걱정되는 거죠. 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뭐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그동안에 우리나라나 미국의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미국 싱크탱크보다 우리 싱크탱크도 훨씬 정확합니다. 자꾸 이제 우리 언론들이 미국 거를 막 받아 쓰는데 제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추론한다면 지금 김여정이 그랬거든요. 미국이 새로운 사고, 다른 접촉 출로 모색하라. 만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때도 낡은 사고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럼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고 싶어하고 러브레터.
북한도 낌새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 상황에서 고춧가루 뿌려갖고 좋을 일이 없죠. 예. 지금까지 갑자기 큰 도발이 없거든요.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북한에 도발이 없습니다. 사실상 중저강도만 있지. 그러네요. 그럼 이참에 굳이 고강도 도발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흐름이나 상황 분석으로 본다면 굳이 이 상황에서 고춧가루 뿌려서 상황 악화시키면 거기다 트럼프,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 휴전으로 좀 잘해보려고 그러고 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기운 상황인데 기분 나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도발을 해도 존재감을 보여주는 중저강도지 아예 뭐 확 그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할 이유는 없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와 또 한미 정상회담을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